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과 또 노후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친구분들 만나면은요, 예전 같으면 글쎄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이런 얘기들 하면서 보내셨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자녀분들이 결혼을 일단 굉장히 늦게 하고요. 늦게 할 뿐만 아니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결혼을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AS를 또 해주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녀의 결혼과 관련해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통계청 자료를 살펴봤더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몇 살에 주로 많이 하는가 평균을 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결혼은 처음 결혼하는 초혼 연령이요. 33살에 주로 많이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비해서 그만큼 늦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면서 곁들여서 옆에 있는 걸 봤더니 초혼 연령은 33살인데 이혼하는 연령을 평균을 내봤더니 49살의 이혼들을 주로 많이 하더래요. 그 다음에 재혼을 하는 평균 연령은 50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데이터가 나올 만큼 우리 사회의 결혼 또 이혼과 관련된 문화가 상당히 다양하게 급하게 또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 상담하신 내용들 중에서 아들, 딸들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해서 고민이 되셨다고 했던 어르신들의 사례만 주로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자녀들이 자꾸 이제 이혼을 한다고 딸도 이혼하고 아들도 이혼하고 그러려고 해서 이제 고민되신다는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딸이 갑자기 국제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고민이 된다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르신이 이남 일녀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남 일녀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데 딸이 하나죠. 근데 이 딸이 얼마 전에 이혼을 했대요. 근데 이혼을 물론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혼을 했겠는데 이혼을 하자마자 이 할머니 살고 계시는 집 옆동으로 이사를 왔대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으니까 이제 어디 좀 이제 의지할 만한 데가 필요했고 마음도 또 아프고 쓸쓸하고 하니까 엄마가 있는 곳 옆동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옆동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는 자주 오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딸네 아이도 봐주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다른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명절이 되면 이 딸이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시댁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이 할머니 집에 와서 며칠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들도 둘이 있고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며느리 보기가 너무 민망했다 그래요. 이 며느리들도 그 집에 가서는 딸일 텐데 우리 딸은 시댁에 안 가고 여기 와서 며칠을 있게 되니까 할머니가 좀 낯이 안 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딸은 이혼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곁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아들이 그것도 큰 아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딸의 이혼에서도 아직 이게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아들까지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하고 살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나는 잘못하고 산 적 없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고 애들도 이남일녀를 열심히 반듯하게 키워서 결혼까지 잘 시켜놨는데 그러면 이제는 잘 알아서 잘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 하나, 둘씩 계속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딸은 이혼을 하고 나서 옆쪽에 와서 살고 있지만 큰아들은 아직 이혼을 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는 이혼하면 그냥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살으려고요. 그리고 이혼하면 그 딸만 둘이 있대요. 큰아들한테. 그럼 이혼하면 나 애들 데리고 애들은 내가 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그냥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너 왜 이혼을 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엄마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건 없고 내 아내가 지금 잘못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이 할머니 기준으로 하면 며느리죠. 큰 며느리는
친정 쪽이 조금 이 집보다 형편이 조금 어렵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버는 돈을 다 그쪽으로 많이 갖다 주고 있고, 또 친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보증을 서야 될 경우가 있으면 그 며느리가 그 보증을 서주고, 그러니까 이 남편 되는 이 할머니의 큰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경제가 내가 벌어서 우리 가족만 먹여 살리는 경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버는 걸로 처가 때까지 지금 다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그러니까 요번에 도움 드리면 끝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이쪽 돈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처가에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다 보증을 서줘야 되고 하니까 아들은 이게 너무 스트레스 상황이었던 거예요. 물론 부부 사이는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지 알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며느리 얘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의 얘기, 또 아들이 할머니에게 했던 얘기, 이것만 듣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비춰졌던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듣고 보니까 그래, 내 아들이 잘못한 건 없고 이만저만 해서 이혼을 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이혼을 할 수는 있는데 이혼을 해서 내 집에 들어와서 애들하고 다 같이 살겠다고 하니까 할머님은 이 부담을 떠안을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너무 싫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죠. 야, 이혼을 해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요, 부모 입장이 되면 이렇게 모질게 말이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자식이 뭔가를 좋은 거를 부탁한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진다 해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고 너무 힘겹고, 지금 딸 이 애들 봐주는 것도 힘든데 이번에는 아들 애들은 잠깐씩 봐주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아들의 이혼을 말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강하게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시는 이유는 할머니하고 이 큰며느리하고의 그동안의 관계가 영향을 또 미치는 것 같아요. 원래 큰며느리하고 이 할머니하고 관계도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큰며느리는 그들 부부 사이에 이 시어머니가 딱 끼어 있어서 우리 부부가 사이가 늘 벌어진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하는 시점부터 혹은 결혼하기 전부터 약간의 불협화음들이 있었던 관계예요. 근데 결혼이 진행이 됐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할머니하고 며느리도 안 좋고 며느리하고 또 큰아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런 채로 몇 년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혼을 못 막아도 다른 방법은 할머니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하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애들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없어서 애들이 저렇게 큰 건가? 애들이 다 이혼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남편 없이 내가 혼자 지내서 이러는 건가? 남들 같으면 내 나이쯤 되면 자식들한테 효도 받고 산다고 이 자랑 저 자랑 밖에 나가면 듣곤 하는데 우리 집은 자랑은커녕 자식들이 다 나갔다가 다시 내 옆으로 들어와서 나한테 짐을 떠안기고 있으니 내가 선생님 이게 무슨 팔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이러다가 어느 날 뿅 하고 잠적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잠수 탄다고 하죠. 갑자기 어느 날부터 연락 딱 안 되는 거. 휴대폰도 꺼놓고 그러면은 이 휴대폰을요 꺼놓은 사람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불편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잠적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한 게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나 진짜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상담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많이 힘겨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례를 통해서 지금 딸이 위고 장남, 차남 이렇게거든요. 그러니까 딸, 아들, 아들인데 할머니의 기준으로 하면 첫째가 이혼한 상태고 둘째가 이혼하겠다고 하는 상태잖아요. 아마도 딸의 이혼해서 살고 있는 생활 모습을 이 큰아들이 지켜본
그게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딸이 이혼을 했는데 굉장히 힘겹게 살아. 아우, 이혼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았을 뻔했어 라고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비춰졌다고 하면 큰아들이 이혼을 지금보다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 사는 거 보니까 이혼해도 엄마 옆에 와서 이렇게 사니까 엄마가 뭐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고 애들도 봐주고 하니까 뭐 아무 지장이 없겠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쯤에서 할머니가 딸하고의 관계도 어느 정도 재정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살다 보면 여기서 일이 뻥 터지고 저기서 일이 뻥 터지고 하면 그거 수습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는 살아오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쯤은 정신을 차리신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의 이혼에 이어서 아들도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정신이 번쩍 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아들의 이혼만 다루실 부분이 아니라 딸과의 관계, 아들과의 관계 다 다시 새로 설계를 하시는 시점이 지금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설령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들 생각에 나 이혼하면 엄마가 애들 다 봐줄 텐데 뭐 나 이혼하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사니까 편할 텐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혼을 쉽게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상담을 들어봤을 때 아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좀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들과 딸을 불러서 한번 자리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리를 마련하셔서 지금 우리 집의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얘기를 나누고 제 생각에는 딸도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딸도 저기 멀리로 이사 가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딸에 대해서도 뭐 이미 옆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다시 이사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딸도 너도 이혼을 해서 살지만 지금 처음에 힘든 시기라서 내가 많은 도움을 줬다. 이제부터는 어떤 큰 그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고 생각이 든다. 지금부터는 너의 인생을 너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딸도 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들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 이혼을 하면 어려운 부분은 내가 분명히 도와줄 수가 있어. 근데 그렇잖아요. 도움을 주는 거 하고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떠맡게 되는 거 하고는 이게 다르거든요. 짐의 크기도 다르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 받아들이기 싫다 하는 이 마음도 틀려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들하고 딸에게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정립을 하신다면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할머니는 딸과 아들의 연이은 이혼, 그리고 이 이혼의 시기가 길지 않아요. 딸도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거고요. 아들은 지금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왜 그 어떤 스포츠로 치면 강펀치를 2번 연달아 맞으신 그런 개념이에요. 조금 시간차를 뒀다면 조금 나았을 텐데 할머니로서는 너무 힘겨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저하고 상담하시면서 길게 하소연하신 부분이 며느리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집이 형편이 좀 어렵긴 하대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인 형편이 좋다,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거나 하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다, 좋은 감정이 있다, 이거는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지 그 집이 경제적으로 조금 뭐 열악하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이걸 가지고 관계가 형성되진 않거든요. 근데 할머니 표현에 의하면 이 며느리의 집이 1,000원을 벌면 10,000원을 쓰는 집이래요. 근데 며느리는 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며느리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큰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오면 큰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우리 가족만 먹여 살리는 것 같지 않고 처가댁까지 다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며느리가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그거를 알뜰하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잘 이렇게 분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좀 과소비를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 제품보다는 유명한 해외 명품 같은 걸 아이들한테도 그걸 입히고 하는 그런 며느리였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눈에는 그게 거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돈 되시는 어르신들이 이 할머니, 저하고 상담하신 할머니한테 어느 날은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경제 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한 관계고 해서 할머니는 이 큰며느리에 대한 신뢰도 지금은 없으시고요. 큰며느리의 가족들, 즉 사돈댁에 대한 신뢰도 지금 없으신 상태라서 아들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이유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 아드님은 이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하시게 될 것 같고, 이 상황, 그러니까 며느리 얘기를 못 들었지만 아들 얘기만 들었을 때는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딸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누나의 이혼 후의 모습을 보아왔다면 그건 좀 잊어야 될 것 같고요. 나는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립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 아이들도 최대한 가능한 한 내가 키우면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무장을 좀 한 채로 이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면서 그거를 찬성해 주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인생에 대한 설계는 좀 갖고 이혼을 하시는 쪽으로 계획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서는 딸도 성인이 되어 있고 또 아들도 성인이 되어 있고 둘 다 한 가정에서의 어른의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인데 지금 이 집에서는 어른은 저하고 상담하신 할머니만 어른이신 것 같고요. 나머지 딸하고 아들은 엄마 밑에서 자랐을 때의 어린 시절의 아들이고 딸인 그런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제 결혼을 하셨다고 하면 내가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책임감 있게 그렇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이 상담하면서 할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지금 애가 셋인데요. 반만 성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3명인데 한 명은 이혼했고 한 명은 이혼 안 했고 한 명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모잖아요. 그래서 반만 성공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할머니 마음속에 제일 걸리는 부분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막내 아들이요. 지금 막내 아들은 만약에 형까지 이혼을 하게 되면 막내 아들도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막내 며느리 얼굴 보기가 참 낯이 붉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정 안에서 참 잘 살아주지 못했을 때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마음 좀 쓸쓸해졌어요. 그렇죠? 자, 이번 사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저도 손주가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보면은 손주를 봐주면은 돈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막 갈림길에들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진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선생님? 선생님께 아주 여쭤보고 싶어요. 그 얘기 많이들 하세요, 진짜. 그렇죠?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만나시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새끼 봐주면서 뭔 돈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도 돈은 받아야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경우 이렇게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아이를 봐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이제 아이를 맡긴 그 자녀 입장에서 고맙고 미안하니까 할머니 화장품 떨어지기 전에 화장품도 하나 사다 놓고 또 할머니 간식도 많이 채워다 드리고 뭐 이렇게 물질로 많이 사다 주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1달, 2달 지나면요, 조금 약해지신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이 손주를 봐줄 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을 받고 봐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내가 손주를 봐주면서 정말 어디 일 가서 월급 받듯이 한몫 챙겨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뭐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아니면 뭐 여유가 돼서 그 이상이 됐든 뭐 50만 원 진짜 월급처럼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어르신이 아이를 봐주는 거에 대해서 자녀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누구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법을 교육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돈은 조금씩은 약속에 의해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은요, 아이를 부탁하는 자녀 입장에서도요, 너무 죄스럽거든요, 평소에는. 근데 그래도 조금은 당당할 수 있어요. 어머니에게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대가를 드리면서 맡기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할 수 있는데 돈을 안 주면서 맡기게 되면 감사합니다만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은 좀 빼기 위해서 서로 고마워하고 도움을 주는 그 정도 좋은 즐거운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저는 약간의 돈은 받으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돈이라기보다 즐거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받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